자, 이렇게 적진으로 가게 된 서희.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서희는 강직하기로 이름 높았던 서필의 아들입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이 이천 지방의 호족으로 이천 서씨의 시조인 서신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서신일이 바로 서희의 할아버지이고요. 신라 효공왕 때는 이제 아간대부라는 벼슬을 지냈어요. 그런데 신라 말 이제 구군이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이천에 있는 효양산에 은거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서신일이 나이 80이 다 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에게 쫓기던 아기 사슴을 구해주었는데, 이 아기 사슴이 효양산 산신령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딱 나타나서 내 자식을 구해주다니 진짜 고맙소 하면서, 나는 그 보답으로 그대의 자손들이 대대로 재상에 올라 영달을 누리도록 도와줄 것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 80의 서신일이 아들을 낳게 됐으니 그가 바로 서희의 아버지 서필이라는 겁니다. 서필이 서희를 낳고 서희가 또 선우를 낳는데, 산신령 말이 사실이었는지 이들은 모두 다 태사 내사령, 그러니까 거의 재상 자리를 지냈고요. 묘정의 위패가 모셔졌다고 하네요. 자, 이 동화 같은 일화는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내일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인물이죠. 그러니까 종일품, 수상격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을 지낸 사람인데, 성격이 워낙 대쪽 같아서 광종을 모시고 있을 때 전하, 사치를 경계하소서, 지나치게 귀하인만을 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른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광종이 금술잔을 하사했는데, 신이 금술잔을 사용하면 임금께서는 어떤 술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왕의 말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된지 말이 죽어요. 그래서 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이 말 관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말 관리는 거의 말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서필이 나서서 옛날 공자는 마국간에 불이 나자 말보다는 사람의 안위를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이 말 관리인의 목숨을 또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언을 하는 서필이 실을 만도 한데 워낙 인물됨이 뛰어나다 보니 광종은 이 서필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를 신임했다고 하고요. 서필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정민공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또 강종의 묘정에 함께 배양되는 영예도 누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서필의 둘째 아들이 서희인데요. 아버지를 닮아서 어린 시절부터 또 성품이 곱고 지혜롭고 책을 즐겨 읽고 글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광종 11년 19살의 나이로 장원급제를 해서 광평원 외랑이라는 벼슬로 관직을 시작했는데요. 아버지랑 성격이 똑같아요. 야, 임금에게 직언을 막 날립니다. 어느 날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공빈령이라는 아주 낮은 벼슬의 정우현이 국정의 잘못됨을 지적을 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성종의 노여움을 사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전부 다 아니 벼슬도 낮은 주제에 어디 나서냐 하면서 정우현을 벌줘야 된다고 했는데, 서희만이 신이 제주도 없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신하의 직분을 소홀히 한 탓에 직분이 낮은 정우현이 국정을 논하게 했으니 벌을 주시려거든 신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정우현을 두둔하고 나섰다라는 일화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종 23년에는 여러 해 동안 국교가 끊겼던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돼서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면서 송나라 태조가 서희에게 검교 병부상서라는 이 영예로운 또 벼슬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죠. 광종에 이어서 경종 그리고 성종이 고려 6대 왕이 됐는데, 이때도 이제 서희가 최승로와 함께 성종의 개혁 정책에 앞장서면서 임금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란과의 전쟁의 행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판을 앞두고 이제 거란군 진영으로 향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서희는 거란군 진영에 딱 도착을 해서 행장을 푼 다음에 국서를 받들고 소손영의 막사로 향합니다. 막사 양옆에는 커다란 대도를 든 거란군 병사들이 양옆에 늘어져 있었어요. 뭔가 수틀리면 바로 막 휘둘러 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삼엄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서희는 아주 침착한 모습으로 통역자에게 내가 왔으니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상견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소손영이 내가 대국의 귀인이니 고려의 대신은 마땅히 뜰에서 절을 하고 오너라 라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러자 서희가 신하가 군주에게 아래에서 절을 올리는 건 예의지만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내 어찌 아래에서 절을 할 수 있겠소 하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아니 장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계속해서 나한테 그렇게 아래에서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이 장군의 주국계 황제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네가 황제인 것처럼 지금 나한테 절을 받는 거니까 이 거란 성종의 위엄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이다. 너 뒷감당 할 수 있겠냐? 라는 말이었던 거죠. 이 말에 그런가? 하면서 소손영이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서희는 잘 알아서 판단하시오 하고는 관사로 돌아가서 그대로 드러누워버리는 강수를 둡니다. 아니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 서희도 굉장히 강심장이죠. 그리고 서희는 이 거란 군영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거란군의 상황을 이렇게 살피는데요. 사실 80만 대군이라고 외쳤지만 이거는 소손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아무리 봐도 그리고 아무리 상황을 되돌아봐도 80만 대군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거란군은 원정을 하면 도통을 임명하는데요. 이 도통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최대 6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소손영은 당시 도통도 아니고 요동 방비군 책임자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마 6만에서 많아봤자 8만, 한 8만 정도인데 10배 부풀려가지고 80만 대군이다 라고 허풍을 쳤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손영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고 빨리 항복을 받아내서 돌아가려는 그런 수를 쓴 건데 이를 서희가 간파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끌려갈 필요 없지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소손영은 그 막사에 들어간 서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서 보고 오너라 했더니 막사에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자기 전에 이 종자에게 말을 배불리 먹여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협상 안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소손영 쪽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 밑에서 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올라오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서희가 다시 소손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뜰에서 서로 이제 맞절을 하고 이제 예법에 맞게 행동을 하고 테이블에 동서로 딱 마주 앉게 됩니다. 소손영이 서희에게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우리 소유가 됐는데 너희가 멋대로 침범해서 차지를 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저 바다 넘어 송나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출병을 한 거다. 만약 땅을 분할해서 바치고 이 사신을 보내서 친교를 한다면 이대로 물러날 것이다 하면서 딱 선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서희가 또 맞받아치죠. 아니다. 우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국호도 고려라고 했고 도읍도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으로 정한 거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거란의 동경도 모솔이 우리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침범했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대받아치죠. 사실 이 고려 수도는 개경이잖아요. 하지만 평양이 수도 개경 다음 가는 서쪽 서울이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희가 계속해서 아니 게다가 압록강 안팎이 다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거란을 가는 게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거란과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까 이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줘서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한다면 아니 거란이랑 친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당연히 친교를 하지. 자, 이거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천자, 그러니까 황제께 딱 전한다면 황제가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나? 라고 말을 딱 한 겁니다. 소선영이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다 라면서 신라 계승론을 들먹였지만 사실 이거는 둘러대는 말이고 거란도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희는 고려 초부터 추진해온 북진정책 거론하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이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까지 다 고구려의 옛 땅이니까 고려가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한 것인데 이 거란 측이 고려가 고구려를 이은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 성종 때는 아니지만 문종 11년 3월에 거란이 고려에 보낸 국왕 책봉 조서에 그대 왕희는 그러니까 문종은 주몽의 나라를 습작함으로부터 점점점점으로 나가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주몽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을 언급한 그런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걸 알면서도 소선영이 이제 한번 찔러본 거니까 서희가 받아쳤을 때 바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니 우리 진짜 왕래하고 싶은데 여진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 아니 여진만 제거가 되면 당연히 니네랑 친하게 지내지라는 게 굉장히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또 거란이 송나라와 계속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여진 때문에 못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니 내가 하는 말 허투루 하는 말 아니니까 바로 거란 황제한테 전해. 그러면 너 바로 떠날 수 있잖아 라는 말까지 하니까 귀국의 명분까지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선영은 말을 듣자마자 바로 거란 황제인 성종에게 이를 딱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 거란의 황제도 고려가 강화 요청을 해온 거구나. 그럼 당연히 군사를 물려야지 라는 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회담은 극적 타결이 되고요. 소선영이 야 우리 회담도 잘 끝냈는데 잔치 벌려야지 라고 하니까 서희가 우리나라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거란이 이렇게 수고롭게 군대를 내서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우리가 다 당황하고 무기 들고 여러 날 들판에서 지새우고 이랬는데 잔치를 열고 즐기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살짝 물립니다. 그런데 소선영이 야 이렇게 두 나라의 대신이 만났는데 환호의 예가 없어서는 되겠냐 하면서 밀어붙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렇게 서희는 거란 진영에 7일을 머물게 되고요. 떠날 때는 소선영이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니 고려 성종은 크게 기뻐하면서 강가에 나가서 이 서희를 맞았고요. 즉시 박양휴를 예패사로 삼아서 거란에 들어가 이 거란 황제를 만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희가
아직 여진 몰아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진 깨끗하게 평정하고 옛 땅을 수복한 후에 사신을 보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살짝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고려 성종 아무래도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뜨거 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오래 수교하지 않으면 후환이 생길까 두렵다 하면서 박양휴를 얼른 보내지요. 자, 이렇게 서희의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고려는 이 북방개척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성종 13년 서희는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쫓아냈고 장흥진, 기하진과 곽주, 귀주에 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안희진, 흥하진에 성을 쌓고 그 이듬해 선주, 맹주에도 성을 쌓습니다. 흥화, 용주, 동주, 찰주, 기주, 곽주로 이어지는 광동, 육주가 이렇게 확보된 것이죠. 자, 거란과 통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송과는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송과 전통적인 우방인데 이 단절을 하려니까 고려 입장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해 거란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폐하께어서 원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원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나라는 북쪽 그러니까 변방이 겨우 편안해졌는데 우리 또 군사 움직이라고 그건 좀 곤란하다 하고 거절을 하죠. 송은 이제 거란과의 오랜 군사적 충돌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또 거란의 공물을 또 바쳐야 되는 막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미 송이 이런 반응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한 거 아니다. 송, 너희가 거절한 것이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송과의 단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희는 쉴 새 없이 군사들을 독려해서 이 북방 개척을 해 나갔는데요.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병석에 눕고 맙니다. 그래서 개경 근처에 있는 개국사에서 병을 치료했는데 성종이 직접 서희를 문병하기도 하고 어의를 보내서 진료를 받게 하고요. 또 개국사에는 곡식 천석을 시조하면서 서희의 병이 낫기를 기원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희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고려 목종 1년인 998년 7월 57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희 덕분에 거란의 1차 침입은 정말 아주 훌륭하게 잘 막아냈지만 거란의 침략이 이렇게 끝이 아니죠. 이어서 또 거란은 2차, 3차 침입을 해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